영국 육군 하사 노먼 미즈리는 1945년 4월쯤이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는 인간성의 가장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의 스태프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말이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영국 육군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특히 육군 영화 및 사진 부대의 일원으로서 그는 영국과 영연방군이 추축국과의 전투에서 겪는 사건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 최전선 전투부대에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전장에서 다른 어떤 병사들보다도 결코 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미즐리의 부대만 해도 무려 4명 중 1명이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18일 독일 북부의 베르겐 남서쪽에 위치한 영국 제11기갑사단이 점령한 외딴 지역으로 지프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을 때쯤에는 대부분의 전투가 이미 잦아들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나치 범죄의 증거를 기록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특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무언가로 데려가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는 원래 1941년 중반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후 소련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소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무생학에 기반한 나치의 사고방식에서 과민 수용, 식량 부족,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 사이에서 발진 티푸스, 결핵, 장티푸스, 이질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한 가지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들리가 곧 알게 되었듯이 그들을 감금하도록 맡겨진 이들의 태만으로 인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은 경비원들의 의도적인 잔혹함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뒤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힌 독일인 중 한 명에게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제프 크레머, 하우프트 슈트룸비로 이 수용소의 전임 소장이었습니다. 미즐리한 그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 부대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복을 입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소장은 진짜 깡패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발에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용문을 마치고 그는 실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들리란 역사가 벨젠의 야수로 기억하게 될 그 남자의 행적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크레이머와 그의 지휘하에 있던 부하들의 역사와 범죄에 대해 조명하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젠의 야수로 기억되게 된 이 남자는 비교적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1906년 11월 10일 뮌헨에서 태어난 그는 테오도어와 마리아 크라머 부부의 외동아들이었으며 이 중산층 가정은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가족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사했고 어린 요제프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14살이 되던 해 견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망한 직업이었던 전기기술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머는 192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의 실업 상태였으며 잠시 회계사로 일하거나 백화점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1931년 이르자 크라머는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 운동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었고 곧바로 당원이 되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SS에 가입했는데 SS는 당 지도자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곧 나치 이데올로기의 전형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934년 그는 SS의 새롭고 성장 중인 부서로 옮겨졌으며 이 부서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이들을 감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33년 독일 총리로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책에 임명된 후 그는 다하우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훗날 역사가 기억하게 될 강제 수용소의 기초를 상징하게 됩니다. 1933년 3월 10일
히틀러가 집권한 지 불과 5주 만에 설립된 다하우는 이후 세워질 수용소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라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열정적임을 증명했으며 이는 그의 상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중반에 그는 조직 내에서 눈부신 속도로 승진하며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SS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1939년 폴란드 점령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폴란드의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소위 원치 않는 자들을 나머지 주민들과 격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합병된 폴란드의 상실레지아 지역에 이들을 수용할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장소를 찾는 임무는 SS 장교 루돌프 헤스에게 주어졌고 그는 조수인 요제프 크레머와 함께 현장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과 그 일행은 지역을 샅샅이 뒤진 끝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지어진 옛 폴란드 군대 막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폴란드어 이름은 오슈비엥침이었고 독일어로는 아우슈비츠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크레머는 아우슈비츠의 건설이 시작되자 또 다른 중요한 수용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나치바일러 슈트르토프 수용소는 전쟁 전 프랑스 영토 내에 세워진 유일한 강제 수용소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5월 1일 브리어 계곡의 나츠바일러 근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프랑스 주요 인구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죄수들을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는 채석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크레머는 1941년 4월에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주로 노동 및 중개 수용소로서의 운영을 감독했으며 처음에는 주거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히틀러가 나흐트 운트 니벨, 즉 밤과 안개 집단이라고 부른 단체의 구성원들, 본질적으로 점령지에서 독일의 지배와 이념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 혹은 단순히 나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었습니다. 결국 그 역할은 점점 확대되었고 곧 전용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는 대신 그곳에서 죄수들을 죽을 때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는 가스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실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량 학살이 아니라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크레머가 그곳에 있을 때 해부학자 아우구스트 히르트가 크레머에게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수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과 같은 열등한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히르트는 87개의 유대인 두개골을 수집해 적어도 그의 뒤틀린 생각으로는 두개골의 형태만으로 유대인의 열등함을 증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크레머는 기꺼이 이에 동의했고 87명의 남성과 여성이 이 끔찍한 전시의 일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촬영팀까지 모였고 선정된 많은 사람들은 이 잔혹한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크레머의 명령으로 86명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고 87번째 사람은 가스 처형에 저항하며 경비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총살당했습니다. 훗날 최종 해결로 알려지게 된 정책에 대한 그의 헌신으로 크레머는 SS에서 하우프트 슈트르미러, 즉 대위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5월 그는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로 전근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 그가 설립하는 데 유조했던 지금은 거대한 수용과 고통의 복합체가 된 곳의 주요 학살 시설입니다. 비르케나우의 지휘관이던 크레머는 라거휘러, 즉 수용소 운영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역할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작전이란 물론 나치 이데올로기가 진정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산업적 규모로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과 수용소 직원들은 나중에 크레머가 선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누가 노동에 보내질지, 누가 즉시 가스실로 보내질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줄을 서야 했고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한 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했습니다. 크레머의 세계에는 연민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인간 이하로 여겨진 사람들을 다룰 때 부하들에게도 그런 무자비함을 요구했습니다. 프란츠 루카스 박사는 크레머가 내린 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과 장에 문제가 있는 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속임수는 수용소 지휘관에게 통하지 않았고 그는 루카스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루카스가 업무를 피하려고 시도한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헝가리인 수감자들 한 무리와 함께 그를 불러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네가 수감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램프로 가라고 명령한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체포할 것이다. 그가 나중에 직접 지문했듯이 그의 부하들과 그가 관리하는 수감자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고 불복종은 가차없이 다뤄졌습니다. 체벌은 항상 선택지였고 그는 특히 잔인한 방식으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뒤틀린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체벌을 집행할 허가를 약 35, 40회 정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수는 탁자 위에 몸을 굽혀야 했고 체벌은 다른 죄수들이 집행했습니다. 인용 끝. 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때로는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크라머의 가혹한 규율은 1944년 10월 7일에 일어난 일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의지마저 억누를 만큼 강력했습니다. 크라머는 다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인용. 일종의 반란이 있었고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며 크레마토리아 1번과 3번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있었고 3km 떨어진 곳이가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모든 병력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병력 2트럭에 실려 비르케나우로 이동했고 소방대도 출동 중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3번 화장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란의 주동자들이 총에 맞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용문 끝.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강제 수용소 역사에서 악명 높은 또 다른 인물인 이르마 그라이저가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이저는 크라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사디스트적이었으며 그녀의 젊고 소녀 같은 외모는 그녀의 잔혹함에 대한 보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통제하에 있던 약 3만 명의 여성 수감자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심지어 성적인 고문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라머처럼 그녀도 가스실로 보내질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겨우 20살 남짓한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1944년 크라머가 도착했을 때 크라머가 아우슈비츠 투 비르케나우에 있었던 기간은 나츠바일러 슈투트호프에 비해 짧았습니다. 1944년 11월 말 그는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돌프 하스를 대신해 지휘관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르겐벨젠은 그가 이전에 맡았던 지휘와는 다른 경험이었고 실제로 그가 하스를 대신한 이후에야 SS 경제행정본부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일 북부 니더작센에 위치한 이 수용소는 1940년 가을에 기초가 세워졌으며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시작한 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 대규모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1943년 7월 7일이 되어서야 폴란드에서 온 첫 번째 유대인 수감자 수송대가 존도라거, 즉 이른바 특별 수용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1943년 8월 전쟁에서 중립국이었지만 여전히 나치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의 유대인들과 합류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뉴트랄렛나거, 즉 중립수용소라 불린 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여기 수감자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 왔으며 일부는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1943년 10월까지 수감자들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기 위해 선별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최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3제국의 산업적 학살 기계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1944년 2월까지 이 수용소에는 더 이상 비유대인 전쟁 포로가 수용되지 않았고 오직 유대인 민족의 말살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쟁 특파원 윌리엄 프라이에 따르면 그는 벨젠이 점령된 직후 그곳에 들어가 전 수감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벨젠에서 크라머의 전임자도 SS 소속이었지만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었으며 수감자들은 충분한 식사와 적절한 의료,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들끔직함은 5달 전 크라머가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벌로 굶기기 시작했고 그걸 습관처럼 계속했습니다. 그는 벨젠이 되어버린 그 소름 끼치는 더러움을 굴욕과 죽음에 대한 음탕한 욕망으로 즐겼습니다. 나는 벨젠에서 굶주리던 남자들이 때때로 굶주린 눈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지켜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자마자 심장, 간, 신장을 꺼내어 자신의 사라져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한 남자는 SS에게 식인행위로 적발되어
시체의 귀를 이로 물고 하루 종일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습니다. 인용 끝. 크레머가 도착하기 전 하스가 얼마나 친절하고 사려 깊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그는 단지 크레머처럼 자신의 일에 사악한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44년 12월 2일 크레머가 수용소의 지휘를 맡기 전과 후의 사망자 수 통계입니다. 분명히 그가 사용할 가스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용소 인구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전쟁이 독일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다른 수용소들이 폐쇄되고 그곳에서 온 죄수들로 인해 수용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임한 첫 달에 벨젠에서 36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숫자는 다음 달에 거의 4배로 증가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예상했는지 1945년 3월 1일 그는 도움과 자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용소에 있는 4만 2천 명의 수감자 중 250명에서 300명이 매일 발진 티푸스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는 이 보고서가 전쟁 후 자신 재판에서 방어 논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사망자들을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 설명하려 했습니다. 질병이 이 수용소와 모든 강제 수용소에 만연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수치는 굶주림과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를 무시합니다. 그가 그 음산한 보고서를 제출한 그 달에만 벨젠에서 18,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달에 벨젠으로 옮겨진 또 다른 인물은 이르마 그라이저였습니다. 소련군이 다가오면서 여성 나치가 아우슈비츠에 남아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라이저의 수감자들에 대한 잔혹함은 믿기 어렵겠지만 크라머가 벨젠에서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더욱 심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죄수들에게 눈, 얼음, 비 속에서 오랫동안 서거나 무릎 꿇게 했고 머리 위로 돌을 들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녀는 고무곤봉으로 그 죄수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그녀는 감자 껍질 몇 개를 일부러 두어 굶주린 죄수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끝없는 굶주림에 시달리던 두 자매가 그것을 먹으려 했고 그 순간 그라이저가 나타나 두 사람의 머리를 거칠게 맞부딪히며 벌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나 잔인한 이유는 바로 몇 시간 뒤에 영국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크레이머는 자백에서 3월 말 수용소에서 보관된 기록을 파괴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군사 상황과 자신이 이제 책임지게 된 베르겐벨젠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전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역사가 그들에 대해 아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문서에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4월 12일) 영국 제11기갑사단이 접근해오자 2명의 독일군 사절이 백기를 들고 영국군과 협상을 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에게 수용소가 이제 SS가 아닌 독일 국방군 지휘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임무는 수용소 인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발진 티푸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협상 동안 독일 국방군 사절들은 SS 행정요원들을 체포해서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에 참석한 한 영국 장교는 그들이 거의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SS 수장 하인리 힘러의 허락을 받아 크라머는 수용소 항복을 준비했습니다. 영국 육군대위 딕 윌리엄스는 제11기갑사단의 주력이 진입하기 전에 시설을 둘러보고 크라머를 만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그 장교는 가능한 한 많은 음식과 의료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0일 기갑사단은 15일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의 규모가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육군 장교는 나중에 여성 막사 하나가 당시 영국 육군 기준으로 83명의 병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그의 부하들은 같은 공간에서 무려 1426명의 여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때때로 주군이와 산이의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어느 날 영국군이 죽은 줄 알았던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장될 시신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소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때 이미 너무 쇠약해져서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이미 화장된 사람들 중에도 혹시 살아있는 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끔찍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캠프의 한 구역에만 해도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하나 없이 빽빽이 몰려 있었으니까요. 벨젠의 야수로 알려진 그 남자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잔인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해방군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이 수용소에 들어온 시점부터 1945년 6월 말까지 최대 14,000명의 전 수감자들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으로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이제는 연합군의 포로가 된 이전 경비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윌리엄 프라이가 설명했듯이 인용하자면 나는 한때 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에서 고문과 잔혹함을 일삼던 SS 남성과 여성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구덩이에서 이 시신들을 내리고 모래 위로 끌고 가서 이미 시체로 반쯤 채워진 거대한 구멍에 던져놓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미 사후 경직이 지난 지 오래된 이 시신들이 힘없이 거대한 공동묘지로 굴러떨어져 영원히 이름 없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인용 끝. 크라머와 이르마 그리저를 포함한 44명은 영국 군사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수용소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뉘네부르크에서 열렸으며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재판은 논란이 없지 않았다. 재판을 주재한 영국 장교들이 관례를 깨트렸기 때문이다.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대신 선서 진술서를 증거로 법정에서 낭독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증인들을 변호인이 반대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월 15일에 수용소에서 해방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독일에 없었거나 많은 경우 학대 때문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크레이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선고는 단 하나뿐이었다. 1945년 12월 11일 영국에서 특별한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비커베르크에 착륙했다. 알버트 피어포인트라는 인물로 역사는 그를 영국의 마지막 교수형 집행인으로 기억한다. 연대 주임원사 리차드 오닐의 도움을 받아 그는 12월 13일 함린교도소에 교수대를 설치하며 크레이머의 처형 준비를 시작했다. 피어포인트의 정확한 규격에 따라 크레이머의 체격과 체중에 맞게 제작된 밧줄 끝의 올가미가 그의 목에 걸렸다. 피어포인트가 레버를 당기자 크레이머 아래에 덧문이 열렸고 올가미가 조여지면서 벨젠의 야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날 피어포인트에 의해 처형된 13명 중 한 명이었다.